예, 종합토론의 사회는요. 박보경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그 네 분의 발표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종합토론도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때 저희 몇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이렇게 어벤져스만 모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각계의 어벤져스들입니다. 아까 민태기 박사님이 우리 혁신을 위한 문화를 얘기하면서 혁신을 위한 문화를 위해서는 경계를 넘는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 저희가 토론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디어 영역에서 이 혁신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3프로 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공학하시는 분들을 몇 분 모셨는데 공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 시야가 넓고 사회과학적인 시야가 있고 또 정책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분들인데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 박수경 교수님이십니다. 박수경 교수님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또 정부에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지원도 필요할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박창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이 경제안보 시대에 제조업하면은 가장 중요한 두 분야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와 조선일 것 같은데 반도체 분야의 얘기를 해주신 SK하이닉스의 박훈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 조선 분야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선의 국모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신영정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재정 분야의 지원 이런 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장우현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오션의 정인섭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점심 때 밥만 먹으려고 했더니 밥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분들이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토론을 하면은 나중에 토론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라는 걱정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그냥 맡겨놨다가는 시간이 통제가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들에게 맥시멈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릴 테니까 그 10분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각자가 계신 영역에서 한국 제조업이 처한 위기 상황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 정도까지를 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각 토론자분의 전문 영역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나다 순으로 그냥 제가 토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3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하시면은 분명히 제가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 한국 제조업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조업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지금이 기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몰락하는 제조업과 사라져가는 지방을 어떻게 재건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지역에 내려가면 청년들 떠나는 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주로 하다가 지금은 코스피 4천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슬픈 전설 시리즈라는 걸 했었습니다. 거기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제조업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면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열심히 일하면은 안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게 제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실제로 이 제조업이 그런 식으로 무너진 지역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 있는 도시들도 그렇고 제조업이 좀 쇠퇴를 한 이후에 부활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조업이 부활한 사례들을 우리 한국 지방에서는 이제 그 스웨덴의 말메를 보면서 말메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뭐 바이오 산업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뭐 GRDP가 좋아졌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조선업 하던 사람이 오늘 직업 교육 좀 받았다고 바이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11년에 말메 같은 경우는 스웨덴 내에서 제일 방화 사건이 많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슬럼화가 되면서 제조업은, 그래서 항상 제가 드렸던 얘기는 동네에 짜장면집이나 없어지거나 김밥집이 없어지면은 뭐 돈가스집도 생기고 레스토랑도 생기고 그러는데, 제조업은 한번 없어지고 나면은 도저히 다시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좀 버텨서 좀 버텨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역 생태계를 복원시킬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좀 못 찾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GM이 떠난 도시인 미국의 젠슨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직업 교육을 열심히 시켜봤더니 나왔던 결론이 직업 교육을 열심히 받는 애들은 취업을 못 하더라라는 결론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취업 잘 되는 애들은 직업 교육 받기 전에 다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직업 교육을 시켜서 전환을 시키는 건데, 그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들을 이렇게 여러 개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신나던 시절에 1인당 GNI가 11,000불이었습니다. 지금이 한 35,0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배나 잘 살게 된 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음을 느끼는가라고 보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도 우리는 3배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잘 살게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에 잘 올라탄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랑 겹치는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다가 이제 팔 게 없게 된 거고, 그래서 2017년, 18년 이후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렸는데 미국에서 관세로 막아버리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여기로 갈 때도 없고 저기로 갈 때도 없고, 그러면 보통 뭘 하냐면요, 예산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흥한 거는 지역에 예산을 써서 하는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지역 축제. 전국에는 1,300여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00여 개의 축제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예산을 오래 집행해서 올해 뭔가 경제 효과를 주려 그러면 그 제조업을 육성해 가지고 언제 그거 키우고 있냐라 그러면 지자체장 입장에서 가서 마이크도 잡고 사람들한테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 부어 갖고 지역 출제를 해 봐야 거기서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비싸게 팔아 가지고 바가지에서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할 게 있나라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 출렁다리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출렁다리가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도로 마땅히 할 거는 별로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16만 개가 됐습니다. 그중에 여성 신규 취업자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성 취업자는 마이너스 2만 명이라는 건데, 그리고 60세 이상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한 17만 4천 명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취업자가 15만 9천 명인데 60세 이상 여성이 17만 4천 명이라는 거는 나머지 연령, 나머지 성별에서는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남편 간호할 때 자격증 따면은 취업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럼 올라가는 게 뭐 있나를 좀 살펴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는 운수창고업이 올라가더라고요.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맨 말고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코스피 4천이 괜히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워주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경화 위원님이 훨씬 더 잘 설명 주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대로 가게 되면은 조선업에서도 고부가 선박 몇 개 말고는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미국에서 중국 배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선박 수요들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선박이라는 게 지으면 30년씩 걸리는데 30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잠깐 미국에서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다가 배를 맡기기에 선주사들은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에서 지금 물 들어오는 거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 안 팔던 그 미국 그 군함까지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선업도 유럽 거쳐서 미국 거쳐서 한국 거쳐서 중국 거쳐갖고 이제 다들 슬픈 전설에 휘말려 있는데 때마침 벽을 막아주는 바람에 좀 좋은 길이 생겼고 조선업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도 80년도 그 79년에 쓰리마일 사건 이후에 원전을 40년 동안 안 졌습니다. 근데 원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부득이하게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한국이 됐든 다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여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뭐 만들려면 우리나라 5등밖에 안 되는데 4등까지 다 꽉 차가지고 5등한테 굳이 주문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야 뭐 두말 알로이 없이 좋은데 여기서 뭐 안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1등 회사인데 다운 사이클 가고 있다 갑자기 AI 붐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다 쇼티지가 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자기 테이프도 없어가지고 지금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AI 반도체 해가지고 전기 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력기계가 1980년도 90년도 돼서 3, 40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인프라를 좀 개선해보려고 그래갖고 전력기계를 막 주문을 넣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주문이 또 들어오는 바람에 30년 동안 미국에서 안 만들었던 전력기계는 다 멕시코라든지 다 없애놔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주문을 넣기 시작하니까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계 회사들이 다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간 몇 분 남았는지 말씀드리면은 주어진 시간대로 사상 최고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상 3분 예, 3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전력기계만 납품을 하게 되나 봤더니 전선이 없어가지고 LS 전선을 끼고 있는 LS 그룹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선만으로 안 된다 그랬고 HDVDC 그 DC 케이블 직렬로 뭐 송전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막 물 들어오고 해저 케이블 중국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려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주문하냐 그랬더니 LS 전선에서 그거 잘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배 주문하느라 난립니다. 거기서 전력 가는 배 만드느라고. 방위 산업은 평화 시대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열심히 방산 기계 그 무기 만들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유지만 하다가 자기네들이 더 잘 만든다고 자랑했었는데 막상 주문을 하고 보니까 5년 있다 와라 6년 있다 와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드는데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사시사철 여름도 덥고 겨울도 춥고 북극에서도 행동이 가능하고 적도에서도 행동이 가능한 방산. 여기 뭐 하나오션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기능은 사실 삼성에서 버린 사업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현대로템은 방산 어디야 북한이랑 사이 좋아지면 가끔 대북 테마주로 올라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물려갖고 손해 보고 나갔던 회사인데 거기서 폴란드에서 몇백 대씩 전차 주문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게 방위 산업의 현실입니다. K컬처는 가끔 가다가 뭐 대장금 한번 팔리면 팔다가 뭐 윤사마가 이행하면 할다가 그냥 가끔 누군가 와서 사가면은 대박이 나서 그거 그냥 우리나라 언론에서나 써가지고 K컬처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오늘도 제가 오전에 벤츠 회장님 만나고 왔는데 독일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K뷰티 뭐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리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그 올리브영 리스트 들고 와갖고 딸이 이거 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수행원들이 저 올리브영 세트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사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K뷰티의 현실인데 K뷰티 같은 경우도 뷰티는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자들만 하던 거다가 품질도 좋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거를 용기부터 해서 생산까지 마케팅까지 그거 다 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라는 건 아예 없었는데 이 시장을 한국 화장품들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영원한 1등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수입 1위 국가가 한국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더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한국 제조업이 분명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양승훈 교수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를 다시 전환할 수 있는 AI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AI 쪽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얼마 전에 차지우 의원이 블랙락을 꼬셔와서 우리나라를 뭐 해본다 그래서 한국에 왜 와요? 그랬더니 그 미국의 민간 지금 녹화하고 있죠. 예. 민간의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에서 그 돈 밝히는 양아치들하고 AI 두뇌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언제든 나를 종속시킬 수 있는 중국에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내 두뇌를 맡길 것이냐. 그러면은 막말로 한국은 제일 만만돌이 국가라는 거예요. 너무 패권 국가라 우리를 위협할 것 같지도 않고 전 세계적인 분절 상황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 정도의 제조업 도메인 지식도 갖고 있고 IT 생태계도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협력 파트너로서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도 좋아하는 그런 문화까지 갖추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합니다. 이 분절의 시대의 패권 경쟁 속에서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 경쟁력 있는 국가들을 쫙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한국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솔직히 퀘스천이긴 해요. 이자 보상 배율 40%,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40%가 넘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AI 전환을 할 거며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거며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기회가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뭔가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 상태로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건 없지만 희망이 있냐 없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자본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을 만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재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암울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지금은 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는 이 코스피 지수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라든지 AI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성사시켜내면은 오히려 지금 달라지는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코리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제조업이 가진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수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네 분 발제하실 때 정말 공부 많이 했고요. 이제 제조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루시는 분야가 사회학에서 지방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전통 제조와 첨단 제조를 다 혼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첨단 제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제 경제 안보 시대에서 우리가 더 국가 차원에서야 당연히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이 필요하지만 경제 안보 시대의 가장 핵심 레버리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첨단 기술 기반 제조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회자께서 과제와 해법 말씀하셨는데, 과제는 중국이고요. 그다음 해법은 혁신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오늘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기사를 보시거나 자료를 보실 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관점 두 가지. 그래서 그 지원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결국은 정부가 지금 또 산업부도 너무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산업에서 AI로 혁신한다고 했을 때 이 영역은 정말 도메인 바이 도메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세제나 저런 간접 지원을 해야지, 뭔가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정부가 유치한다라는 식으로 첨단 제조, 즉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가, 그러니 후방에 밀고 가는 뒤에서 이제 등을 밀어주는 지원을 해야 된다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한마디 요약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주로 AI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AI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정책의 일부에서는 AI 워싱이다 할 정도로 많이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제조업으로 AI를 이용해서 또는 첨단을 이용해서 그 기술력을 올리는 큰 방법이, 하나는 오퍼레이션 최적화로 운용 비용 감축으로 이 AI를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SK와 같은 하이닉스 말고요. 대기업 같은 데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퍼레이션으로 비용 감축. 근데 사실 경쟁력, 국가 글로벌하게 결국 경제 안보 시대에 레버리지 되려면 그걸로 기술 우위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크게 그래서 두 가지로 아마 이제 오늘도 말씀 많이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AI로 도메인 지식이 융합이 되면 이제 첨단 기술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것이죠. 60점 받는 학생한테 선생님을 붙여서 90점 만들긴 쉬워요. 근데 99점 받는 학생한테 선생님 붙여서 99.99를 받아서 전국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분석하고 하느라고 이 학생 시간을 결국은 뺏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좋은 선생님이 되지 않는 한 원래 하던 방식 할 만큼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글로벌 탑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추격에서 뭔가 이미 추격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중격을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도메인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AI가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쪽에서 숙련공이라고 해도 붙이지 못한 센서, 붙이지 못한 데이터의 그 수백, 수천 레이어의 그 관계를 숙련된 공학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AI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인력적인 투자, 인프라적인 투자, 뭐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것을 해서 지금 99.5에서 99.6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체에 있는 인력보다 지금 제가 파악했던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I를 전문하면서 제조를 하는 뭐 여러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스타트업하고 협력을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기업 안으로 내재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다. 그래서 AI가 도메인 지식하고 연결해서 제조 경쟁력을 소위 중국을 추격 내지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은 그만큼 탑 레벨에서의 도메인이 AI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이라는 점을 좀 아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젠슨 황 때문에 아주 그냥 피지컬 AI로 확 떠가지고 이제 피지컬 AI로 쓰고 다 모빌리티 하는 사람은 이거는 자율차야, 로봇 하는 사람 이것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는 기계과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과 발입니다. 근데 손과 발인데 공장에서 발이 꼭 있어야 하나. 공장에는 바퀴도 있어도 되는데 그것은 결국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기술 내지는 그런 기술의 매니플레이션 기술은 정말 쇼케이스 기술입니다. 아직 R&D 수준이고요. 글로벌리 그 시장이 열렸으면 당연히 돈 냄새 맡는 미국에서 먼저 휴머노이드가 떴어요. 그렇지 않고 중국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시장을 만들잖아요. 정부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만들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딱 보시면 발입니다. 발차기, 주먹으로 하는 무슨 복싱 경기지 공장에 가서 이게 이렇게 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손이 없어도 되는 것만 되고 있어서 저는 공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노동집약적인 거에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싼 인건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선 휴머노이드로 뭔가 공장 자동화를 심지어 그 테슬라 봇도 실제 그 숙련된 일을 하기에는 이미 그것은 산업 로봇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것은 아직 핵심이 되는 손 기술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고 그것에 대한 핵심 부품 기술은 전부 일본 산업 로봇을 선두를 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뭔가 이렇게 막 하면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중국의 그 로봇 월드컵 보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중국이 만들어내는 시장입니다. 그 휴머노이드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좀 핵심 부품과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결국 한국 제조업이 경제안보 시대 레버리지가 되려면 지름길 없고요. 결국은 기술 혁신인데 그 기술 혁신이 꼭 분야마다 달라서 AI를 통한 혁신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적인 혁신도 있어요. 그러려다 보면 탄탄한 도메인 기술과 뭔가 AI라는 혁신을 시도하려면 이것은 기업에서 보면 아직도 미래 기술이고 이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게 인프라일 수도 있고 뭐 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스타트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혁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은 원래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의 유지에도 지금 투자가 바쁘니까 그런 쪽에 좀 투자가 촉진되거나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할 수 있게 그것을 뒤에서 좀 밀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들어보면 AI를 결합한 제조업 도메인의 혁신 이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같고 전통적인 형태의 기술 혁신에 대한 그런 그 노력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말씀해 주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창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발표하시는 분이나 제 앞에 토론하신 두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토론회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이렇게 말 잘하는 발표자들하고 토론자들이 있었던 컨퍼런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이 되네요. 그 금융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좀 암울한 이야기인데요. 교과서에 보면은 금융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시장 경제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답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은 그 캐피탈 자본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 시장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므로 제도를 형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고, 그것이 금융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다라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이상적인 시장 기제가 가장 작동을 잘하는 이상적인 상황일 때의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런 어떤 기제가 그래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그 나라가 아마 미국의 자본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부가 시장 기제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금융에 어떤 관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아예 시장 기능을 대체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 기능을 보완을 하면서 어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들을 보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박한 평가를 잘 내리는데요. 해외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이 그래도 괜찮은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시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성장 단계, 개발 발전 단계에서 정책 금융들, 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자금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들을 시장에 의해서만 되지는 않으니까, 워낙 그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산업화에 필요한 어떤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구와 같이 뭐 몇백 년 동안 어떤 축적을 이루어와서 그 버스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전환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의 충분한 어떤 축적이 없었던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자본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결국은 그게 시장 기제를 통해서는 거의 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가 정책금융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신용자본을 한 곳으로 몰아주고, 그러면서 그 산업화의 테이크오프를 이루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기고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책금융의 긍정적인 역할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도 큰 정책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 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역사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그 후과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사실은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그 풍미를 할 때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경제학 교과서는 산업정책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후진적인 유물이고 구시대 유물이라고 그랬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신산업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산업 정책의 어떤 새로운 컴백 도래가 이제 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정책금융하고 다른 의미의 정책금융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요구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롤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규모의 문제도 일부분 있지만 위험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산업 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그 자본 투하가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보면은 상당히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따라 예상이 되지만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게 한번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많지 않다. 결국은 사회 전체 측면에서 이걸 리스크 쉐어링을 하고 리스크를 정부가 제일 뒤에 서서 그 위험의 최종 담지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전략산업기금 같은 것도 보면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금이 얼마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못 구한다는 그래서 정부가 빌려달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너무 위험한 산업 또 위험이 너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험 분담을 해주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그 정책금융에 기대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롤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정책금융의 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 그 우리나라 제조 또는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정책금융이 갖고 있는 정책금융에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 그 사항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좀 더 우월한 이야기로 전통적인 의미의 정책금융 우리 지금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시중은행 기업대출 중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대출이 작게 잡으면 25%, 많이 잡으면 30%까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3분의 1 정도를 일단 깔고 들어갑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사하기 좋은 나라죠. 그럼 과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중소기업 정책 대출이거든요. 결국은 뭐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중요성이나 또는 산업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패키지를 보시면 사실은 창업 단계부터 해서 망할 때까지 각각 단계에 맞춰서 다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고요. 이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냐? 중소기업이 불쌍해서?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국회 같은 토론회 특히 정치권이 주최한 토론회 가보면 중소기업을 자꾸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정확하게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대적 노동시장에서 또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격차도 많이 나고 그런 어떤 문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약자는 도와야 되고 모든 중소기업은 다 지원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GDP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권순우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통계가 나오는 것은 외간 기업 이상이고요. 소위 말하는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본인들의 회계 정보를 외부에 공시해야 되는 외간 기업 이상에서 들여다보면 한 30-4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 1이하인 그런 별로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통계를 잡기도 힘들 뿐더러 일부 통계가 잡히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금융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섹터에서는 당연히 자본이 회수가 되겠죠.
은행이 대출을 안 한다거나 또는 뭐 자본금을 늘리려고 그래도 더 이상 모집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 텐데 정부가 들어서서 억지로 그 기업들한테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순전히 금융이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 내지는 잘못된 어떤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의 폐해는 생각보다 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연구에 제가 본 연구에 의하면 소위 말한 그런 좀비 기업들이 스스로 몸을 망치면서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유사한 산업업종에 있는 멀쩡한 건강한 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약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성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하게 되면 안 맞춰줄 수가 없는 거고 멀쩡한 기업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정부가 제발 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손을 좀 놓았으면 좋겠고요. 딱 1분 남았는데요. 그럼 새로운 영역의 정책금융.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이 정부가 직접 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어느 기업을 지원하고 이때까지 정책금융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위험이 너무 커서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그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모인 자금의 배분은 시장 기제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금융기관이 특정 산업을 지정한다든지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신용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토론하는데 박창균 박사님 위축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말씀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산업정책의 부활 시대에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훈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박훈입니다. 오늘 저는 들으면서 이제 뭐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렇고 반도체 쪽에 좀 한정해서 저희 뭐 현황 그리고 좀 위기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 강연 중에 이제 중국 얘기가 있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지금 미국이 예전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통제를 굉장히 엑스포트 컨트롤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서 뭐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뭐 그런 비유를 하면 저희가 이게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지 꼭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형 장비 가지고도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는데 문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생산성이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중국은 이제 그 구형 장비 가지고 만들면서 그 떨어지는 생산성을 정부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따라왔고 여기에 이제 최첨단 장비가 이제 덧붙여지면 이제 이러면 이제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이제 빨라질 거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그 엑스포트 컨트롤이 미국의 엑스포트 컨트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의 실력을 더 늘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좀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이미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깊게 달라붙어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조 위안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장비를 쓰면은 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그 쓰는 기업한테 또 보조금을 주는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보조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지금은 앞서가지만 굉장히 저희가 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방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이천하고 청주에 지금 이제 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주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주 팹은 사람을 아예 따로 뽑습니다. 사람을 따로 뽑고 저희가 이제 용인에 지금 이제 새로 팹을 짓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용수가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할 텐데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에 짓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그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전력이랑 용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수도권에 갔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 수도권에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 문제 때문에 계속 올라오려고 아마 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제 뭐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랑 기업이 이제 원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정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하이닉스 돈 많이 버는데 왜 자꾸 지원해 달라 그러냐. 참고로 저희가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누적된 게 한 16조 원 됐습니다. 근데 그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면은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조입니다. 그러니까 번만큼 쓸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저희가 작년에도 한 23조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 카펙스 투자만 한 18조 했습니다. 저희가 SK가 이제 하이닉스 인수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누적을 찾아보니까 한 90조 정도 되는데 그동안의 카펙스 투자가 한 120조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그 아까 뭐 앞에서 방금 그 리스크 쉐어링 차원에서라도 이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산업인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소위 말하는 첨단 산업 중에서 국내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입니다. 뭐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요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다 생산 기지는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경제 동맹, 그 안보 동맹에 굉장히 그 동맹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저희 뭐 HBM 만들면은 미국산 장비로 만들어서 일본산 소재를 쓰고 저희가 만들어서 대만에 패키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동맹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부가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정부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좀 기존에 무슨 돈을 더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규제를 푼다 이런 것도 좀 조금 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이제 뭐 세제 혜택을 뭐 현금으로 쿠폰으로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좀 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이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에서 정말 이게 그 실현된 얘기거든요. 그 예를 들어 GPU 옆에 이제 계속 GPU 옆에 메모리를 계속 옆에 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이걸 쌓아보자 한 게 이제 HBM이고요. D램도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도 계속 작게 하다가 더 이상 안 작아진다 하니까 이제 쌓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요새 이제 뭐 한 400단까지 쌓고 있는 그 낸드 이제 기술 혁신이고요. 그럼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디자인 혁신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뭐 정부 그리고 뭐 연구 뭐 학계 이렇게 다 같이 좀 그런 디자인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I가 만들어지고 휴머노이드가 나오는데 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게 상당히 그 역설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력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하여튼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엄경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초대받고 사실 저는 사장님이 가라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걸로 화두를 꺼낸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사장님께 정말 감사한 점이 있다면 2015년, 16년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저에게 이 산업을 계속 보게 냅뒀던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보는 조선업도 저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오션 사장님 혹시 하나그룹에 하나오션 인수되고 나서 주니어 직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이제 꾸리고 살아가게 되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에 있는 조선 부품업체들 직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왜 아직 장가 안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산에 있는 데에서도 저희 급여로 부산에 집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긴 제조업은 사실 인력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지원을 굉장히 끊어버리는 걸 제가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제일 먼저 커버했던 회원이 한진해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커버했던 회사가 2016년 여름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2017년 2월에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너무 떨리네요. 아니 라디오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 떨린다는 게 말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책상 없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7위의 해운사를 저희가 그 파산을 하게 했다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고,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컨디션은 사실 국내 조선업이 연결성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인력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국의 젊은이들한테도 조선소 가서 일할래 그러면 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노령화 그리고 인력의 고령화 이런 게 다 모두 다 같이 저희가 문제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금 일찍이 2000년대에 조금 스탠다드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유럽의 선주들은 사실 그 방향을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제 갖다 디미니까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었고 중국이 아닌 쪽의 나라는 이제 한국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의 중국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국가 기준으로 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만들지만 배는 한 4위 정도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른 나라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서 이 산업을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적 자원도 굉장히 훌륭하고 기술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이 이쪽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좀 꾸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이제 미국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조선업은 진짜 다시 위대해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한국 조선업에게 지속적인 지탱을 하고 우리가 공급망의 중간에 떡 서서 이제 많이 의존하게끔 하는 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조선 관련 인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님들이랑 좀 만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3학기째 이제 대학원 지원생이 1대1을 넘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과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과목을 가리키고 있는 교수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졸업을 해서 조선업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년 사이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이 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오게 된 건데 이제 윗세대들이 이거를 판을 깔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하나 그룹에서 이제 첫 해 인수하고 나서 리크루팅을 오실 때 회장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붕업이 되어서 내가 저기에 가서 일을 하면 저렇게 그룹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챙기는 회사라면 갈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서 일해서 올라올 새싹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많이 판을 깔아주고 저희가 금융적인 지원을 좀 길게 하는 그런 템포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선업 보면은 제가 과거에 생각이 나는데 한 7, 8년, 8, 9년 전 그러니까 조선업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 저기 아까 발표하신 저 조성재 박사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구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냐. 그래서 자본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차피 한국 조선업은 미래가 없고 중국이 다 따라올 거기 때문에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조성재 박사님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한번 놓치면 결국 다시 못 돌아온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경아 위원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긴 시각에서 이 제조업을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장우현입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재정하고 조세 부분도 될 거고요. 예산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토론문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심포지엄의 조건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토론한 내용이 바뀌는 심포지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조는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한 짝이다. 좀 그 얘기도 계속 좀 드릴 예정이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첫 시작은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위기도 많고 그리고 사실 경제학자들이 저도 그런데 이제 그 걱정쟁이들입니다. 주로 불안핑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지나고 보면은 기회들이 꼭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잘 살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예산 요즘 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예산은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수 기반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는 침체 상황이라는 건 뭐 모두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다행히 좀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1%까지 얘기하지만 0.7, 0.8이 컨센서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좀 짜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쓸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최선의 그 예산안을 전 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정책처에서 예산 토론하면서도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눴지만 초혁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실제로 정말 잘 될 거냐 또 걱정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AI 관련된 예산들 그런 부분도 3배 확대되고 R&D도 저번에 좀 다이어트한 부분들까지 다 올려가지고 19.3%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R&D 이런 쪽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제 연구원에서 어떤 쪽을 맡고 있냐고 하면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꽤 오래 한 중소기업 그리고 R&D 쪽을 재정을 맡고 재정 성과 관리와 평가 쪽을 이제 툴로서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적어도 굉장히 강력하게 방향성을 보여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마중물이다 재정은. 우리 경제 재정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600조 700조 하니까 커 보이지만 우리 전체 경제는 경제총조사에 따르면은 벌써 5년 전인데 6,711조 원의 매출액을 가진 거대한 경제입니다. 재정은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넣어가지고 무슨 뭐 승수 효과를 냈다고 해도 사실은 재정은 그 제한적인 부분이지 경제 자체를 흔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재정은 안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제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성공을 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재정이 많았다고 정부가 산업화에 기여를 못한 것이 아니고 AI 뭐 저번에 ICT 같은 경우도 우리 혁신한 부분도 굉장히 정부가 잘 선도해서 한 부분이고 또 재정 쪽에서는 재정 혁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년에 4대 재정 개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거대한 예산을 써서 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성공해 왔고 성공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정부한테 이제 너무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내년엔 제가 다른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첫 해에는 그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어떤 방향성 자체는 잘 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희망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 쪽에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얘기들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은 좀 옛날에 고용보험 자료하고 기업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동성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게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은 대기업을 한 번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가면 영원히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기업을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대기업이 인재를 다 뺏어간대요. 그 양립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디딤돌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소프트웨어 같은 곳은 가면 코딩 잘한다고 소문난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 이게 굉장히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현상을 봄에 있어서 이젠 대기업은 한 번에 못 가고 중소기업 가야 되나? 하지만 중소기업인 친구들이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조업 얘기가 많으니까 제조업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좀 암울한 일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이 발전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K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서비스업 선진화했는데 답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근데 다 못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서비스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제조업의 DN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비교 우위는 우리가 뭐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까 강철규 이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느꼈던 게 사실 이제 오늘 어제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야 사실 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이 이게 투자냐 우리가 하는 게 ODA더라고요. ODA. 이거 제조업이 망한 나라에 우리가 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준다. ODA 이거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양국이 지금 서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ODA를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도 미국에 ODA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ODA 예산을 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적정 규모도 도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를 내시고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튼튼하고 미국에게 ODA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다. 그런 자부심도 또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 뭐 아주 원론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웃이 우리보다 훨씬 못할 때 우리가 잘 사냐 이웃이 잘 살면 우리가 잘 사냐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더 협력을 하기는 좀 잘 사는 나라랑 같이 있을 때 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트랜지션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굉장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예. 사실 뭐 그 희망이 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래 세대가 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발전 학회를 잘 찾아오진 않는데 오늘 뵀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선배님들 계시고 그런데 전혀 안 따뜻한 분들이 자꾸 미래 세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저분들이 저렇다는 건 미래 세대가 안 불쌍하다는 걸까요?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주게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평균적으로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을 부양하면 두 명한테 물려받기 때문에 이건 이번 정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굉장한 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들도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제조업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수가 크니까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린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거든요. 그 BGF CU가 11월 12일에 미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해서 몽골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더니 미국도 가서 그 댓글이 되게 전 좋았어요. 착취당한 관세 이상 벌어오세요. 뭐 이렇게 다들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중국 편의점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 같지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규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아까 그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아쉬운 게 사후 규제가 너무 솜방망이라서 사전 규제를 못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마음덩어리고 나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제가 지내보니까 약자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막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뭐 늘 하는 얘기가 제가 그 가습제, 살균제 굉장히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좀 많이 좀 현실화해서 연거두면 좋은 거지만 해야 된다는 연구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규제를 좀 전 사전적으로는 풀면 좋겠지만 사후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도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좀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조선이 많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우조선해양이었을 때 한화오션이 그때 거의 기업 문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경험도 있고 제가 산업 쪽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체의 변화를 좀 그리거든요. 1990년대도 그려보면 제 1번으로 나오는 예시 산업이 조선이거든요. 특이하다. 바닥까지 갔다 올라갔다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990년대부터 그 침체 바닥에 있었다가 뭐 우량 산업 중에 우량 산업으로 갔다가 그래서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잘 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그런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정부 역할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확장 재정의 긍정적인 효과와 한국이 가진 재정적인 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인섭 하나오션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오션의 정인섭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저는 아마 조선산업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제가 조선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엄 의원님 계신데 뭐 오랫동안 보셨지만 저는 조선업을 본 게 이제 한 3년 정도 대우조선 인수하면서부터 봤고 저는 원래 대학 졸업을 95년에 했는데 첫 직장이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대우그룹에서 시작해서 한 30년 만에 다시 대우로 돌아와서 하나 소속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제가 첫 직장 제 보직이 그 김우중 회장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래서 95년에 김우중 회장님 모시고 대우그룹 비서로서 세계 경영이라는 걸 봤었고 그 시대 때 우리가 무역장벽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던 새로운 시기에 대우는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로 그 비어있는 시장을 들어가자는 게 대우의 전략이었고요. 제가 30년 만에 요즘 다시 느끼는 거는 그동안 열려있던 시장이 다시 장벽이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장벽이 쌓이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에는 저희가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조선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업의 가장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만 기업의 책무를 다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선업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경기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저희는 대우조선을 인수 검토할 때부터 이 경기 사이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마 29년, 30년 정도 되면 상선 그러니까 그 민수용 시장은 다운턴이 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운턴이 올 때는 아마 그 시장의 경쟁자로 중국이 들어올 겁니다.
이전의 경쟁자였 중국이 20년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조선업이 어려울 때 중국은 우리 한국 조선소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질 문제, 기술 문제, 역량이 떨어지는 거였고 결국은 조선 3사 간의 경쟁 그리고 전체 수요보다 캐파가 많은 문제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지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음번 다운턴이 올 때는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이미 커머셜 shipping 분야에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 한국 대비해서 15%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이 왔을 때 과연 한국의 조선업이 생존 가능하냐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대우조선 검토를 할 때부터 고민했던 게 중국의 성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조선업에서 대한민국 조선소에 뒤떨어지는 조선소가 아닙니다. 뭐 일부 조금 특수선 분야에 조금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하나오션은 산동에도 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에 가지고 있는 야드를 보면 일부 생산성이 한국에 뭐 최고 잘할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거의 우리나라 수준 비슷하게 올라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미 LNG선 중국 후동 중화 같은 경우에 저희 올해 아마 12척 정도 지었을 건데 저희 뭐 하나나 삼성, 현대, 삼호 이런 데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지금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한국이 이미 중국 산업에 따라잡혔듯이 아마 조선업도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위협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선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의 기회를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조선업의 기회는 넷제로의 시대입니다. 저희 생각에 이게 인수 전에 저희가 이런 검토를 했었으니까 2022년, 23년 초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23년 5월에 대우조선을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23년 7월에 IMO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행되는 2050년 이후에 운행되는 배는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그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진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박유를 쓰고 LNG를 쓰고 듀얼 필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추진 체계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원자력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상선에 원자력 추진 체계를 다는 경우에는 상선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 추진 체계를 단 상선을 무장하지 않으면 상선 자체가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납치를 당할 경우에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선을 무장하게 되면 상선은 아무 항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장된 배는 군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선의 입출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기술적으로는 솔루션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자력은 현재로서는 답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수소 연료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수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운반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조선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암모니아를 많이 보고 있고 하나도 지금 암모니아를 베이스로 한 추진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저희 조선 3사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을 내보면 아마 엄 의원 잘 아실 것 같은데 평균 한 5%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나 저희나 10년 평균을 내면 업턴일 때는 2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만은 다운턴이 있기 때문에 다운턴일 때는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면 약 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제조업에서 5% 정도 영업이익률로 지속 가능한 영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조선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조선업이 쓰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는데 저희 조선 기자재 중에 핵심 기자재 10개를 꼽으면 그중에 7개, 8개 정도가 유럽산입니다. 유럽에 있는 주요 기자재 회사들의 기자재의 영업이익률은 20%,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는 40% 이상 나오는 회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조선기자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가 코스트를 컨트롤하면서 협력사들의 원가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조선기자재는 굉장히 독특하게 선급이라는 데서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기자재가 싸다고 아무 조선기자재나 마음대로 못 씁니다. 선급을 받은 선주가 발주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 배의 밸브는 로이드 성급을 받은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밸브를 써달라고 스펙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력이 누가 있느냐면 저희 완성조선소가 갑이 아니고 저희가 을입니다. 저희한테 공급하는 협력사가 갑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모든 계약에서 조선소가 높은 마진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조선업이 한 150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서 현대적인 조선업은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왔다가 지금 중국쯤에 가 있는데 실제 저는 조선업을 지배하고 있는 건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기자재의 7, 80%가 유럽에 있고요. 전체 선주의 70% 정도가 유럽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급사들 로이드, DMV, 노르웨이 성급 전부 다 유럽에 있습니다. 이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업에서 한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저희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넷제로의 시대가 오면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추진 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완성조선소가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만든다든지 수소 추진 선박을 만들게 되면 그 첫 번째 기자재 회사들은 최초의 기자재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스탠다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럽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자재 회사들이 100% 다 빼들어오지는 못할 거고요. 저희 생각에 한국의 완성조선소들이 넷제로를 잘 대비하면 한국의 주요 기자재, 조선 기자재를 하는 창원, 울산, 부산 이런 데 있는 기자재 회사들 중에 세계적인 기자재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완성조선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차세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완성조선소들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저는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선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회는 미국 시장입니다. 저희가 조선소 인수를 할 때부터 열심히 검토를 했던 건데, 미국은 존스 액트라는 법, 그 다음에 뭐 군용은 네이벌 쉽스 액트나 타이틀 10 뭐 이런 법들 때문에 조선업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해상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런 해상에서는 미국의 해군이 중요해집니다. 그럼 미국 해군이 미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업은 거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하나오션은 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 트럼프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필리조선소 인수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24년 6월에 필리조선소 계약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4년 11월에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스가 이런 걸 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민간 민수용 선박도 지금 존스 액트법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거기에도 기회가 있고 군수용에도 기회가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MRO 사업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MRO, 신조, 그리고 거기 민수용, 군수용 전부 다 미국 시장 공략이 또 하나의 저희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뭐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 AI를 이용한 스마트 야드, 스마트 안전, 이런 새로운 생산성 혁신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업이 아마 가장 늦게 자동화가 되거나 가장 늦게 AI가 도입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 와서 보시면
자동화나 이런 AI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반복 생산이거든요. 같은 생산을 많이 할수록 자동화가 쉬운데 조선소는 똑같은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시리즈 호선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조선소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큰 기자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블락이 뭐 무거운 거는 몇천 톤 나가는 블락도 핸들링을 하고요. 아무리 가벼운 기자재도 몇백 킬로, 1톤, 2톤짜리 기자재들을 핸들링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 자동화하거나 스마트 생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역량을 동원해서 이걸 스마트 야드에서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중국의 인건비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이슈도 그렇습니다. 점점 선주들이 현재 발주할 때 조선소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세계적인 메이저, 오일 메이저들은 안전이 위험한 조선소에는 발주를 하지 않는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의 생산성은 이길 수 없겠지만 중국보다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보다 안전한 조선소를 차별화하는 방법은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 또 하나는 우리의 안전 문화 확산,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 안전은 휴먼 에러나 어이없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소 작업을 할 때 안전고리를 걸지 않으면 용접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면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작업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트랜지액션 코스트가 높았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야드에 저희 하나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 혁신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피지컬 AI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회가 저희는 그 특수선 시장, 저희가 특수선이라고 하는 건 군함, 잠수함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전 세계가 약간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많이 지금 포기하고 있고, 이렇다 보면 각국들이 자기의 방위는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자주국방의 그런 트렌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뭐 에너지, 식량,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수송되어 와야 됩니다. 우리 식량이나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결국 그건 해군 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데 저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오션은 잠수함에 있어서만은, 특히 디젤 잠수함에 있어서만은 세계 1위 업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좋은 시장을 공략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기회는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미국 이야기 1분만 예, 죄송합니다.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저는 미국의 조선업을 아마 엄 의원님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해야 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퍼실리티입니다. 야드하고 생산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 필리 조선소에 가봤더니 1940년대 만들어진 크레인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캐파가 300톤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7,000톤 정도 드는 해상 크레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큰 블록을 만들지 못합니다. 큰 블록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공정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야드에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새 블록을 내려놓는데 그 내려놓는 그 위치에 전부 다 지내력 보강이 돼 있습니다. 파일을 다 박아서 거기에 어느 정도 스퀘어미터당 어느 정도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다 계산돼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진 야드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거운 블럭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우리 공법대로 하면 그 야드가 다 꺼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전부 다 파일을 박아서
그 야들 보강해야 되는데 현대적인 조선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퍼실리티가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숙련된 노동자들인데 이 숙련공을 육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장 이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에서 현장 작업을 컨트롤하는 직반장 특히 반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 하나오션의 반장이 한 600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500~600명 정도 있으신데 대우조선 시절 1995년까지 저희는 병역 특례를 받던 업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우수한 탤런트의 분들이 집안이 가난하셔서 조선소의 근로자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분들이 병역 특례를 받고 지금까지 20년, 30년씩 경험을 쌓아오셨고 그분들이 쌓아온 경험, 그분들의 탤런트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그런 분들이 은퇴했고 중국은 아직 그런 경험을 쌓은 직반장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의 경험을 AI 시스템으로 담을 수만 있다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서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하는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10년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의 조선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조선업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심포지움을 하면은 그 기업의 CEO 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잘 안 오십니다. 그 이유는 물론 바빠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발표를 하다가 혹시 기업의 전략이 노출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우리 정 사장님은 아주 그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첫 번째 계기도 사실 정인섭 사장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인섭 사장님이 저희 이 연구소 자문회의를 오셔가지고 이 조선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같이 저와 우리 원성현 소장님이 같이 듣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한번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실 이게 생긴 겁니다. 이게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심포지움을 기획했다고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사실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이 토론자분들 좋고 아까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는지 일단 대상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일 뒤에 김양희 교수님, 네, 그다음 예, 대구대 김양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공부했고요.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짧게 코멘트 하나랑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각자 아까 발표하신 주제가 기술, 사람, 중국 그리고 지역, 한국에 안고 있는 제조업에 안고 있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빠진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가 내지는 정부. 사실 그 밑에 다 깔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워낙 경제 안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국가의 퀄리티가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의 품질을 너무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부여야 되고 국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좀 더 좀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자신한테도 좀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그 부사장님께는 결국 오늘 팩트시트 나왔는데 과연 원잠을 어디서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모호하게 처리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한국에서 하는 게 확실한 건지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박훈 부사장님께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미국과 같이 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득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특히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생산 공정이 삼성은 하나만 있지만 낸드, 메모리 다 갖고 있고 인텔까지도 인수를 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얘기가 돼도 되겠고 뭐 좀 더 브로드하게 전체 반도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여기 이쪽으로 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위원회의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먼저 우리 이제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중소기업이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 34% 내지 40% 가까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만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산단이 굉장히 제조업으로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여수 산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분야도 많지만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해결한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의섭 부사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조선업이 지금까지는 알다시피 지금까지 저가 수주 내지는 해서 늘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재하청 하다 보니까 그 바람에 기술력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LNG선 내지는 박스형 내지는 화물선 내지는 세계 우팀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업은행에서 통해서 굉장히 고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처음 일입니다만은 국책은행이 돈이 없어서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실 농협에서 돈을 빌려다가 오늘날 또 산업은행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겁니다. 저는 이 앞전 정부에 한덕수 총리로부터 안덕근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해서 MSC 아폰도 회장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진행 중에 1, 2, 3이 터지는 바람에 내가 아주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정말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요. 그 사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화물선, LNG선 뭐 이런 걸 많은 기술이 있으나 고부가가치 있는 크루즈 선박을 제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동수 그 회장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찬성을 받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박이 고부가가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는데 더 이상 고부가가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아폰도 회장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넷째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풍력 발전 범선으로 해서 이제 미국을 갔었고 여러 가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선을 이용한 풍력 발전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하나오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강철규 이사장님. 네, 좋은 발표와 또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박훈 부사장님한테 좀 반도체에 관해서 하나만 간단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GPU만 하나 예를 들면은 설계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 제조는 이제 대만의 TSMC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SK나 삼성이 HBM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 분업 체계가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메모리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장치들 있잖아요. 장비. 그거는 국산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게 어디에서 주로 공급하고 그 비중이 그 얼마나 되는지 그 영업 이윤이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건지 높아지는지 그것만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섭 사장님,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주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직 제가 팩트 시트를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봤는데 원잡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저희 조선소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전체적인 안보나 경제 구조를 보고 정부 대 정부의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될 거고요. 저희 조선소들은 어떤 형태가 되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일개 조선소가 아닌 정부 대 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 정도고요. 크루즈는 이거는 배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크루즈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한국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크루즈는 유럽에 있는 조선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도 크루즈를 잘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걸 위한 서플라이 체인과 그런 노동력이 충분히 양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제도에서 크루즈선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박훈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 주시기 전에 정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완전히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지원해주고 대기업은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좀 깨야지. 지금은 솔직히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대기업이 돈을 모으고 하면 문어발 확장을 하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저기 오픈 AI한테 한 기업한테도 이렇게 대적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룹 전체가 돈을 다 모아도. 그러니까 좀 그런 틀을 깨고 이제 좀 정책적 지원을 좀 중소기업은 더 주고 40 주고 대기업은 20만 주고 여긴 대기업은 못 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적어도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에서는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국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국 우시에 이제 디램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거의 전체 캐파의 디램 캐파의 거의 한 30-40%를 우시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중국 어떻게 할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중국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중국 가면은 중국이랑 협력 잘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미국 가면 미국이랑 협력 잘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이건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장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장비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딸립니다. 기술이 많이 딸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제 EUV 같은 장비 한 대 최신 EUV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2천억 이랬다가 지금 최신 나오는 건 한 5천억, 6천억 하거든요. 이제 환율 떠서 7천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가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국산 걸 가지고 또 이게 테스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본력, 뭐 노하우 이런 게 다 솔직히 저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 현장 가보면 거의 미국 장비, 일본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뭐 요새 뭐 공급망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떤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냐면은 용인 팹을 지을 때 용인 팹의 일부를 저희가 클린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그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랑 저희가 반반씩 돼가지고 그런 클린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뭐 부르기는 트리니티 팹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좀 저희 장비 업체들 좀 실력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테스트 베드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마치기 전에 앞에 발표하신 발표자분들 중에 혹시 토론을 보시고 또 첨언할 부분이 있으면 한 2, 3분 정도 각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아주 다양한 그래요. 시간이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발표하신 토론하신 분들 중에 혹시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없으면은 뭐 일찍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진지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지금부터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화두는 뭐냐면은 한국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화두입니다. 그때 화두였어요, 진짜. 한국은 이제 제조업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뭐 교육, 법률, 무슨 뭐 온갖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게 국가적인 아젠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최고의 일종의 정책적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경제학자들이 참 미래를 제대로 못 내다본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이 고민들을 각계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소 그리고 금융연구도 같이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손에 잡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쪽으로 또 연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방청석에서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기